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외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통화를 가급적 약세로 유지하고자 경쟁하는 것을 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역환율 전쟁은 주요 국가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자본시장에서 달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역환율 전쟁은 2022년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는 환율 전쟁이나 역환율 전쟁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환율 변동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봅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석 공인회계사 앤드 CFA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는 과정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환율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말 그대로 환율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요즘 등장하는 말이 환율 전쟁, 또 글로벌 환율 전쟁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도 글로벌 경제에서는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출이나 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결국은 수출이나 수입 기업에 영향을 준다는 건 우리나라 금융시장, 다시 말하면 채권, 금리,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영향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심도 있게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환율이 우리한테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그냥 개략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환율의 의의니까요. 자, 환율이라는 변수가 우리 경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율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금융시장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환율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실물경제가 환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의 독립변수이면서 또 종속변수가 되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과거에는 환율이 올랐던 상황이 이번에는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변수를 동시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환율을 분석할 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인데, 자, 금리가 내리면, 자, 금리가 내리면 우리나라 금리죠. 우리 대한민국의 금리가 내리면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율은 주로 달러겠죠. 자,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자, 기축통화가 어떤 개념인지는 이제 본론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냥 개략적인 내용들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이자율이 내려가면, 자, 해외 자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이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자, 환율이 오른다면, 달러가 환율의 가치가 오른다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요, 요 금융시장에는 또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기 힘든 거예요. 금리가 내리면 환율이 오르는데 환율이 오르면 또 금리가 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경제 지표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하고는 안 맞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르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출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오르는데요. 자, 반대로 나중에 수출이 잘 되다 보면
자, 우리나라 경상수지, 국제수지가 좋아져가지고요. 환율이, 달러의 가치가 또 내려가기도 해요.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쪽 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변하면 또 수출이나 수입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한 면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경제 전망이나 잘못된 경제 분석이 결국은 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율이라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고 또 반대로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를 하시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요. 자, 환율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자, 환율의 경제적 효과는 말 그대로 환율이 상승하였다.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면 또 반대로 내렸으면 자, 7군데 정도의 중요한 그 경제 효과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에 당장 영향을 줍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 보통은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수출에 긍정적이라는 건 반대로 수입에는 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 자세한 부분은 강론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건지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수입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특히 수입하는 물품 중에 우리나라 물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수입 원자재입니다.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고 수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꼭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필수품들이 환율이 오름으로써 우리나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출이나 수입을 정산한 1년에 한 번씩 또 분기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걸 우리가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자, 경상수지가 무엇인지는 또 본론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줬다는 거는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물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 그 다음에 금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또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경상수지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또 주식 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금리나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제 그 해외 자본이 새로 유입이 되거나 또 자본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런 거를 또 모아놓은 지표를 자본수지라고 합니다. 자본수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상수지랑 자본수지를 합쳐서 우리가 뒤에 가서 국제수지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환율이 변함으로써 국제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반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국제수지가 변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호작용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요.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오른 거고 우리 원화의 가치가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출은 좀 잘 되고 수입은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환율의 결정 요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환율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환율은 어떤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거냐? 결국은 환율은 달러의 가치, 달러의 값어치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 때문에 달러의 어떤 교환 가치를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달러의 공급 요인하고 달러의 수요 요인에 따라서 환율은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의 아주 기초 법칙 중에 하나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자, 이런 그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사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Y축이 바로 환율이고요. 요 X축이 바로 환거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달러의 값어치는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는 거고 반대로 달러가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라는 점에서 C라는 점으로 환율이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등장하는 이 글로벌, 이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서 출발이 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 정부에서 달러의 통화량을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이 외환의 공급 요인이 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에는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볼 환율에 지금 현재 글로벌 그 환율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기본적인 논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떤 요인으로 이 외환의 수요가 증가 감소하고 어떤 요인으로 외환의 공급이 또 증가 감소하는지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요인들이 환율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또 그죠? 이 환율의 또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우리가 그 거시 경제, 그 정부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입니다. 자, 재정 정책은 주로 세금이죠, 세금.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화 정책은 말 그대로 캐시죠, 캐시 통화. 통화를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 뭐 이런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주로 재정 정책은 아까 설명드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고,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에 막바로 영향을 주는 정책인데, 자, 재정 정책은 주로 정부가, 각 나라마다 해당되는 행정부가 재정 정책을 결정하고요.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전부 다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별 통화정책에 또 의사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어떤지 이거 분석하는 것도 나중에 중요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물론 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미국이나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환율 체제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잘 파악을 해야 환율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요. 자, 중국처럼 고정환율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100% 고정환율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고정환율 체제 그 틀 안에서 있는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실제로 환율의 어떤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휴넷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